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오늘 뉴이적 키워드를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아마도 오늘은 최초 이렇게 잡아야겠죠? 네. 축구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네. 자, 영웅들의 귀환입니다. 저 뒤에 글자 좀 보십시오. 프라이드 오브 에이시아. 네, 저 얼굴들이 바로 아시아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죠. 그리고 정종용 감독이 하늘을 나는 사진도 포착이 됐어요. 보실까요? 저 신발 지금 벗겨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깜짝 행가리를 선물했습니다. 네, 너무 높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 신발까지도 벗겨질 뻔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이 최초 수식어를 가진 분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실 예정이죠.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를 딛고 대학 총장이 되신 총신대의 이재수 총장을 오늘 인터뷰가 있는 저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뭘까요?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열어뒀고요. 유튜브, 팟빵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이적 키워드로 파격 인사를 꼽겠습니다. 파격 인사. 네. 첫 소식으로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앙지검장으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잘 이끌어서 검찰 내부와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고 평가했고요. 이 검사 재직 시절에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조계는 기수, 서열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는 전 총장이 되겠죠.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 아래입니다. 네. 그래서 파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세대 교체를 앞당기겠다.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라는 파격을 택했습니다. 기수 서열에 엄격한 검찰 조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수가 많이 내려가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검사장 줄 사퇴도 예상되는데.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윤 후보자보다 선배거나 동기인 검사장급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역대급 인사태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같은 제도적 개혁을 넘어 대대적인 인적 청산까지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총장이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을 계기로 전폭적인 세대 교체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윤 후보자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란 점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을 비롯한 검찰의 특별수사가 한층 강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과거 정권에서처럼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또다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게 된 것을 놓고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성관 중앙지검장이 곧바로 총장 후보자로 지명됐고 한상대 전 총장도 같은 경로를 거치면서 청와대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든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예견된 대폭 인사를 둘러싼 내부 혼란을 수습하면서 검찰개혁을 균형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문재인 정부 2번째 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후보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파격 인사, 대대적인 인적 쇄신, 이 의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파격 인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검장을 거쳐서 고검장 그리고 다음에 검찰총장이 되는 게 통상의 순서죠. 지검장, 고검장, 검찰총장. 이게 정부 어떤 직제로 본다면 이게 어느 고검장은 서열상 차관급, 서열상 차관. 총장은 장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검장은 예우상은 차관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준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차관을 거치지 않고 장관으로 올라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1988년에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파격적인 거군요. 파격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려한 복귀라는 말이 뭔지를 보여준 인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전준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끈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의 국감 발언은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부와 빚은 갈등이 항명파동으로 커졌고 이듬해 좌천성 인사로 한직을 전전하며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맞서는 강골 검사로 국민에게 각인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의 공백기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수사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검사가 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검사장 신분으로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면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가장 잘 이행한 검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문무일총장에 이어 현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낙점되면서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또 한 번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협하지 않는 소신 행보로 강골 검사로 인정받은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이젠 조직의 수장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네, 그렇게 외압을 가하면 그게 깡패죠 하는 거와 네. 또 그다음 유명한 말이 있죠. 저는 사람한테 충성 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극과 극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리포트를 잘 보시면 예.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를 부당한 외압에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킨 신망 있는 인사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민주평화당은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다. 정의당은 촛불을 든 국민이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었다고 하는 등 범여권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문재인 사람인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 옷을 입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물 건너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을 반정부 단체 또 반문 인사들에게 휘두를 것입니까? 바른미래당 역시 기승전 윤석열이자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며 검찰의 대통령 종속을 선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적폐청산 후 협치의 의지와 청와대의 오만과 불통을 가장 잘 받들 인물입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야당 법제사법위원들, 특히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가뜩이나 여야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격돌의 축소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뉴이저에서는 언론계의 허준 선생님과 함께 뉴스의 맥을 짚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또 짚어봐야겠어요. 예. 뭐 후배나 동기가 상급자가 되면 옷을 벗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그동안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지금 23기거든요. 네, 23기. 윤 지검장이 이제 지금은 지명자입니다만 검찰총장이 된다면 5기수를 건너뛰는 거거든요. 예, 한 기수도 아니고 5기수나. 그러니까 고검장, 지검장 등 주요 보직에 있는 선배들 19기에서 22기까지 한 20명 정도 되는데 동기까지 치면 한 30명 됩니다. 그러나 30명이 다 옷 벗고 나갈 것이냐. 사회가 이젠 변했는데 과거처럼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또 검찰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물러나면 그것도 좀 손실이고. 그러게요. 그리고 윤석열 지명자가 묘하게도 기수에 비해서 나이는 많아요. 대학 선배입니다. 많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가 꼭 옷 벗고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니까 결과를 좀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사법연수원 23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법조계에 몸담지 않고 있는 이상은 이 23기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사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 예. 정치인으로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있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고, 법조인으로서는 판사 출신의 이정열 변호사, 짬뽕 새끼 각하 뭐 이런 발언 때문에 유명해졌던.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인물은 썰전 도도맘 사건,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유명했던 강용석 변호사. 이 사람들이 다 사법연수원의 23기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니까 사실 모두 다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23기가 아주 유명하죠.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빼고 임시국회를 소집했어요. 예, 소집은 됐는데 반쪽짜리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김용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9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이자 일단 국회 문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반쪽의 문이 열리더라도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민생의 꿈을 담아서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는 20일부터 6월 국회가 열리지만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인 추경안 심사와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인데다 지난달로 임기가 끝난 예결위원도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걸 앞두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다룰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유치원 3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도 한국당 협조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민심과 국민 여론들을 통해서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시작된 여야 4당 공조가 재가동되면서 한국당은 다시 한번 고립됐지만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로 복귀해서 싸워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경제 청문회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워낙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그리고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지 정상 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어려운 기업 여건을 호소하면서 조속히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좀 목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뭐 누구는 복귀하자, 누구는 안 된다. 뭐 일부는 좀 잠잠하고요. 좀 어려운 계산인데 자기 지역구가 민주당과 치열하게 접전을 벌여야만 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심을 잃으면 위험합니다. 국회의원 배지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 국회로 돌아가자는 거고 서울 강남이나 죄송합니다만 대구 경북 이런 영남 지역의 보수 안정권에 몸담은 분들은 투쟁 자체가 선거운동이 되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뭔가 팽팽한 대결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나요? 많죠. 근데 의외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좀 몇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소리 좀 질러도 공천받고 총선에 나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당내 기반이 튼튼한 사람들이 있고 돈도 많고. 그러나 괜히 소리 질렀다가 지도부한테 찍히면 공천 못 받고 바로 떨려나야 되는 좀 딱한 사람들도 있고 입장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보면 위태로운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인데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직자에 대한 욕설 파문, 또 기자들에게 했던 이른바 걸레질 발언 등 일단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요.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본인이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퇴 뜻을 밝혀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지난달 3일 오전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서흥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그 고압전선 가설 공사를 하던 중에 31살 송현준 씨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추락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했고 네. 2주 뒤인 17일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가족들은 이 현준 씨가 회복 불가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을 듣고 장기가 망가지기 전에 기증을 결심했고요. 4명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례 일정은 진행하지 못했고요. 송 씨 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영정 사진을 가지고 아들이 일했던 이 업체 앞에서 열흘 넘게 노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뭔가요? 네, 이 유족 측은요. 예. 사고 당시에 아들이 착용한 장비가 불량이었고 그리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업체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족 측이 원하는 것은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없자 이제 최후의 선택으로 시위를 선택하신 건데요. 관련해서 유족 저희가 직접 인터뷰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죽으라고 걔가 갖다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 했으면은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회사의 직원이 잘못됐으니까 가식이라도 이거는 정말이지. 가식이라도 뭐 죽을 죄를 졌다든지 안 그러면 뭐 좀 할 말이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서 저기 사과를 하고 향이라도 하나 피워놓고 이랬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예. 뭔가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희생됐다면 네.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추락사 관련해서 수사는 크게 두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경찰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강원 인제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취재를 해보니 이제 중간 수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인 진술 좀 상당 부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고용노동부 측은 강원지청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계자 조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최대 쟁점은 이 숨진 송 씨가 사용한 장비인 안전대입니다. 예. 이 안전대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줄과 벨트가 제각각 짝짝이었다. 이 부분인데 이 사건 초기에 경찰이 고용노동부에 이 장비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예. 보통은 이제 이런 사건이 아닌 경우는 국가서에 의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동부 조사 결과요. 현재까지 이제 송 씨가 착용했던 장비가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의 인증을 받지 않았던 불량 장비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보고서가 경찰 수사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경찰의 수사 부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각 기관의 수사가 종결을 하게 되면 검찰로 넘겨서 각 혐의가 병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아마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줄 벨트 같은 것들이 짝짝이라는 얘기는 제대로 결합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예. 고공에서 작업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위험한 거죠. 네. 불량이었다고 하니까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수사 쟁점을 좀 짚어본다면요? 네, 좀 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대 불량으로 해서 송 씨가 과거에 업체 측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장비를 좀 요청해달라라고 했는데 업체가 묵살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예. 유족 측에서는 심지어 그래서 이 업체가 장비를 교체해주지 않아서 송 씨가 친구랑 장비를 사러 가기 위해 서울까지 가기로 약속을 했다가 그만 이 참변을 당했다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언론의 이 취재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비췄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 송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준이 거는
요거하고 재치가 아니에요. 짝이 아니라는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물건이 아니고 짝짝이라는 얘기죠. 짝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요 면적하고 걸리는 면적하고 요게 분명 이게 넓어야 되는데 요게 틀려요. 사이즈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짝짝이라는 얘기. 이렇게 딱 걸리면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게 딱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요 상태가 돼요. 딱 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내가 딱 놓잖아요. 딱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와서 딱 닫히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이 스프링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송 씨가 이렇게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 교체를 요청하는 이 부분도 사실 동료들이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장비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 좀 요청을 해라, 목숨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지금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사에서는요, 고용노동부 수사도 그렇고 경찰 수사도 그렇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료들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즉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목격자나 같이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은 더 이상 말은 할 수 없겠지만 평소에 그분이 어떻게 일했고 어떠한 안전장치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회사 측에서 사망자, 즉 재해자가 어떤 식으로 회사 측의 안전장치와 관련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같이 일했던 근로자나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이 결국은 중요한, 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일단 수사 포인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현장에, 그리고 또 정해진 인원에 맞춰서 작업을 했는지, 사고 대처는 어땠는지, 안전대 적합 여부는 제대로 점검했는지 등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수사에서 수사 중인 경찰은 좀 보면은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은 협력업체 중심으로 당연히 수사를 했는데요. 이 사건에 관련해서 발주처가 한전입니다. 그래서 한전도 역시 수사할 예정인데 한전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명백히 좀 밝혀져야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버지 마음도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아들을 떠나보내고 또 아들의 시신을 들쳐업고 거리로 나서서 싸워야만 되는 아버지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저희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스캔들 소식인데 YG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YG 소속의 그룹 가수 아이콘 전 리더, 그렇습니다. BI의 그 마약 의혹 소식인데요. 경찰 유착설까지 제기가 되면서 수사 전담팀까지 꾸려진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에 터진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에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굴러온 사건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이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BI 마약 의혹이 불거진 게 이제 BI가 누구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이돌 그룹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리더가 BI인데요. 이 BI가 이제 마약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3년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된 것은 공익신고자의 시작이었는데 이 신고자는 연예인 지망생 한모 씨입니다. 이 한 씨는 과거 2016년 8월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던 중에 이 BI와 나눈 카톡 메시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체포 당시에 한 씨가 BI에게 환각제 LSD를 구해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수사 진전이 없었던 거죠. 특히 거래 시도 정황이 담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 카톡 대화 내용을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도 BI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 씨가 한 3차 조사에서 입장을 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BI에 대한 소환 조사 결정을 안 내렸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선뜻 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전담팀이 이제 와서 구성이 된 건지, 왜 3년 전에는 전담팀이 꾸려지지 않았던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BI 가수가 이 개인이 아닌 사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YG와 그리고 또 경찰의 유착설이 커지자 아마 이런 좀 유착설의 부담을 느낀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좀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담팀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수사는 크게 세 가닥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BI 마약 의혹 수사,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신고했던 한 씨에 대한 YG 측의 협박과 회유, 그리고 또 YG와 경찰 유착설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마약, 협박, 회유, 그다음에 유착.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수사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공익신고자로 불리는 이 한 씨에 대한 조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인데 이 한 씨가 최근에 마카오를 방문했다가 지금은 또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일본에서 한 씨가 귀국을 하면 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 측에서는 이렇겠죠. 아무래도 한 씨의 진술을 확보해야만 수사에 진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은 앞서서 이제 한 씨에게 2016년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이제 구속이 된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있는데 이 A 씨를 찾아가서 면담 수사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약 구매 의혹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등을 좀 수사를 했는데 뭐 쓸만한 진술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아마 YG 전 대표죠. 양현석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의혹 중 하나였죠. 이 한 씨에 대한 그 비하의 진술을 번복하고 그리고 또 회유하고 뭐 협박했는지 경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그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뭐 한 씨 진술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현석 씨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양현석 씨 모두 아시겠지만 YG 대표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관련된 이런 마약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YG 비난 여론도 존재를 하고 또 YG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요청도 청와대에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양현석 대표는 떠나면서 정말 억울한 것들도 많다. 밝혀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밝혀지는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던 크루즈선의 선장을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선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주말과 휴일이 이어진 탓에 이번 주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될 것 같다고 하고요. 법원 결정에 따라서 매주 2번 의무적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선장의 조사 일정은 헝가리 경찰이 우리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설명했습니다. 유리 씨 선장은 이제 과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헝가리 경찰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추월 경고나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근거로 해서 과실을 입증한 뒤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천 시민들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나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박남춘 인천시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이 맨 처음엔 서구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영종 강화 지역까지 확산됐는데 열악한 상하수도 인프라와 안일한 현장 대응이 겹쳐 있는 사고라면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시장은 사과했습니다. 복구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달 말까지 3단계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수돗물을 정화하고 복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서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 수질 피해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저수조 청소비와 의료비도 실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나섰습니다. 내일 환경부가 사고 원인과 수돗물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환경부가 원인 조사반을 꾸려서 조사를 했고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상화 방안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천시와 협조해서 정상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붉은색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한 지 19일째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되는 것인지 관계 부처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번 사태의 민관 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인천대 김진한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5월 30일 인천 지역에서 붉은색 수돗물이 나오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시민들이 어제 거리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시민 피해들은 가장 큰 것이 불안감과 불편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고객이 찾지 않다가 보니까 이 더 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마 큰 피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쯤에 이 수돗물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물의 상태가 좀 다른데 불안감은 있지만 그냥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물질이 심한 경우는 씻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물들을 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운반이나 그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은 사태의 원인에 대한 환경부 발표가 예정돼 있긴 합니다. 그동안 원인을 얘기하지만 꼭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민들이 답답하다고 호소도 많았습니다. 조사단에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인천시가 발표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예. 수계 전환 과정에서 이 밸브 조작이 미숙함으로 인해서 압력이 갑자기 가해져서 관로 중에 쌓여있던 그 이물질들이 이탈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예. 이번에는 아마 그 정도가 굉장히 커서 아직까지도 이 물질이 이탈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지금 그 관로의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물을 계속해서 배수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택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남춘 인천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문제였던 걸 시인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태를 막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역시 인천시의 조치가 좀 미흡한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 제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그 배수를 곳곳에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아마 오늘이나 오늘부터 아마 진행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송수관로 중에도 이물질이 좀 심하게 있었던 것들을 이제 그 이토변이라고 하는 그 밸브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잔류하는 이물질들이 지금 배수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이런 것도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로서의 대응 방안은 증상에 따라서 관찰된 증상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달 말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빠르면 다음 주쯤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이면 다음 주 초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달 말이면은 아마 정상화 단계까지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물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 수질 기준과 같은 과학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주민들은 필터의 외견상 나타나는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약간의 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은 지금 당장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생수 보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노약자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수를 이 다세대 주택에 2, 3층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는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좀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운반하는 게 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가 뒤따르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피부질환 같은 경우에 역학조사 여부에 관계없이 아마 지원을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경우 급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리하시는 분들이 생수통 20리터짜리 큰 걸 들고 조리하는 데 이용하다가 보니까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민관 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계신 인천대 김진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인데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끼리 만나서 뭔가 결실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서 아마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뭔가 심도 있게 나누기 위해서 정상들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을 방문한 날짜는 20일에서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금 이렇게 이틀이 되겠습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는 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니까 예,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아마도 한번 우리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중국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의견 조정을 하고 뭔가 또 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쨌든 그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가 조금은 좀 풀릴 수 있는 출구가 열릴 수 있는.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 보면 뭔가 이제 풀려갈 조짐이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헌법 소원을 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 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원화가 200명 이상인 그러니까 대형 사립 유치원장 등이 있죠. 340명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현재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원화 200명 이상 사립 유치원이 560여 곳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 대형 유치원 원장의 약 60%가 헌법 소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요, 현행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은 로또 1등의 몰락입니다. 1등 당첨금은 몇 개월 만에 다 써버리고 절도범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게 뭐 실수령액이 13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낯설지가 않아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찾아봤더니 5년 전, 11년 전에도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로또 그래요? 1등 당첨자 절도범으로 전락, 제목이 이랬습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설마?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또라는 말만 들어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단체 예약을 하겠다며 주점을 찾은 남성. 종업원에게 예약금을 줄 테니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잠시 뒤 종업원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데 피해를 본 곳은 이 주점만이 아닙니다. 가서 돈을 받아온나 해놓고 올려보내놓고 그 사이에 기금속을 들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서 약 3,6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달아난 남성은 지난 2006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3억여 원을 실수령했던 주인공. 당첨금을 유흥비 등으로 날린 뒤 지난 2008년과 2014년 절도 사건 주인공으로 뉴스에 등장했던 39살 황모 씨입니다. 로또에 걸렸었다는 게 실감은 나요? 그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뭐 많이 잘못해서 그렇지. 인생 역전의 기회를 걷어찬 주인공의 추락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출소한 이후에도 절도와 사기, 갈취 등 범죄 행각을 이어가 여러 경찰서가 황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에 붙잡혀 수배된 차례대로 조사받고 있는 황 씨가 로또라는 말에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 구멍 뚫린 해상 경비 소식인데요. 이 동해 삼척항에서 북한의 소형 어선이 표류하는 걸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를 군이 아니라 민간 선박이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북방 한계선에서 삼척항까지 130km를 떠내려온 것으로 그럼 보이는데 해상 감시가 이렇게까지 허점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삼척항 근처 바다에서 우리 어선에 발견됐습니다. 해당 어선은 길이 10m, 폭 2.5m, 높이 1.3m인 소형 목선으로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삼척항까지 직선거리로 130km를 떠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해상 초계기와 해상 감시 선박 등이 운용되고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육상 근무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참은 어선이 떠내려올 당시 파도가 1.5m에서 2m인데 목선의 높이가 1.3m에 불과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으로 해상 감시 레이더의 담당 구역과 위치를 조절하고 노후화된 레이더를 교체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과 2009년에도 북한 소형 선박을 식별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북한이 소형 목선을 이용해 군사적 목적으로 침투할 경우 이를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시각 장애를 딛고 대학 총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국내에선 첫 사례인데요. 지난 25일 총신대 총장에 취임한 이재서 총장의 스토리입니다. 예, 역경과 고난을 딛고 오늘의 일은 이재서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간 총신대 교수로 계시고 사실 정년퇴직하셨던 건데 다시 어려운 시절에 총장으로서 내가 직무를 감당을 해야겠다고 나서신 어떤 이유나 계기는 어떤 것이셨습니까? 제가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예. 그리고 25년 동안 하고 나서 지난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었는데 뭐 아시는 대로 저희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 정도부터 총장을 새로 뽑는 그런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도 이 주변 동료 교수님들의 권유로 한번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동료 교수님들이 정년퇴직하고 물러나신 분한테 찾아가서 권유한 아마 이유가 있겠죠. 물러나실 사람이죠. 아직은 물러나기 전인데 예. 처음에는 동료 교수가 몇 분 오셔서 이 얘기를 할 때 저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수님 저보고 총장을 하랍니까 했더니 아무래도 제가 제일 낫겠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권유를 아주 여러 차례 아주 강력하게 권유를 했고 거기다가 일부 학생들도 저를 찾아와서 이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게 보인다고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런 권유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총장이 된다면 못할 것도 없겠다. 또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작년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지원할 때만 해도 한번 나가보는 것이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를 못했었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오면서 결국은 저희가 4번을 투표를 했는데요.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4번마다 다 1등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4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2명 중 1명으로 역시 만장일치로 제가 당선돼서 너무나 기뻤고 놀라웠고 또 스스로 생각해보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사실 학내에서 이해관계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신뢰를 구축을 하셨던 건지 비결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놀라웠고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봉직하면서 학생들이랄지 동료 교수들이랄지 직원들 막 이런저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스스로 좀 교만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잘 해왔나 보다 잘 살아왔나 보다 교수 역할을 잘해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살짝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를 지지하고 되기를 원했던 분들이 학교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돼서 제가 최종 결정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교수들이 찾아가고 또 학생 대표들이 찾아가서 총장을 맡아주십시오 했다면은 아마 뭐 그렇겠죠. 근데 총장님 이제 몇 가지 전설을 갖고 계신데 네. 맨 처음에 그 총신대에 학생으로서 입학원서 내실 때 입학원서를 안 받아줬죠. 예,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그랬습니다. 예, 그 앞에 서서 농성하시다시피 하셨다는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1977년도, 예. 70년대는 지금보다는 훨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훨씬 열악했을 때인데 일반 대학에서는 많이 그런 사례들이 당시만 해도 언론을 타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신학대학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신학대학도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제가 오전 10시에 가서 오후 마감 시간 5시까지 이제 그 앞에 그 방 안에 계속 있으면서 말하자면 요청을 간청을 했던 것인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거를 1인 시위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고 보면 아마 1인 시위처럼 보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때 학교에서의 우려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어려운 신학을 공부할까, 어려운 학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졌던 우려이고 결국은 공부를 못 따라할 거라고 하는 염려가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그분들의 하는 말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그 침을 맞는 것처럼,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 예방주사처럼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와서 정말로 이를 악물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 그런 결심이 오히려 강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화위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적 나쁘면 자퇴하겠다고 큰 소리 한번 치셨다면서요? 큰 소리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약속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학교 공부를 못 따라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도 두말 없이 그냥 거기에 응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퇴학을 경우에 따라 시켜도 두말 없이 나가라. 이제 그것을 구두로 약속하면 받겠다. 그래서 제가 이 참 젊은 마음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났지만 제가 꼭 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접수가 됐습니다. 학생 시절에 미랄 선교회를 조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지금 장애인을 위한 봉사단체입니다. 세계적인 자원봉사 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울면서 들어갔던 총신대학 3학년 때 바로 이 한국미랄선교단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하는 그런 봉사 단체인데 그거를 그 대학 3학년 때 창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40주년인데 그게 많이 커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구로 성장이 돼서 21개국 100곳이 넘는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기총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개신교 최대 교단인 합동 측에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을 맡고 계시니까 사회 참여 또 정치와 사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 한기총 회장 되는 분의 발언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반 그 기사를 그 소식을 들은 분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극히 제한된 몇 분들의 생각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분을 가리켜서 보수란 말을 쓰지만 저는 그거를 보수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지나친 어떤 그런 왜곡된 생각이지 실제로 건전한 보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 기독교인이 사회를 위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앞장서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강도 만나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켜서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사회봉사, 사랑 실천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섬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참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수 총장님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교도 개혁해 주시고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목소리도 많이 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았는데요. 자, 우선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의견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아이들 개념이라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안전으로 장난치지 맙시다. 아마 이건 배전공 추락사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미카님도 같은 뉴스를 보시고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인데 목숨이 달린 장비마저 안전하지 못하다니 예고된 참변이었다. 안타까운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인천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유튜브에서 마구령님이신가요? 예. 인천 수돗물 때문에 아이들 피부병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걱정해 주셨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어른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 키우는 가정은 정말 피해가 예. 크다고 합니다. 너무나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이번에 문자네요. 7700님. 안 좋은 소식 가득했는데 축구대표팀 귀국 소식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저희도 사실 좋은 뉴스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선수들에게 응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예.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